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 진심에 대해서 갈고 닦고 한 그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사람들이 결국엔 부자로 오래 남더라. 아주 사소한 거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이런 마인드가 날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자, 26살 때 연봉 5천만 원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때려치우고, 이제 디자인 인테리어 배우겠다고 일당 6만 원에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연매출 100억이 넘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월에 보시는 게 월 1억은 넘으실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셨을 때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또 제가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하니까 또 부자분들,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또 많이 만나고 계시던데. 부자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거품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 진심에 대해서 갈고 닦고 한 그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사람들이 결국엔 부자로 오래 남더라. 잠깐 부자들도 많아요. 많죠. 근데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람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찐 부자들은 다들 자기만의 잘하는 분야에 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일을 대하는 자세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빼먹으려고만 해요. 누구한테 뭐 하면은 뭐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주기만 하거든요. 근데 주기만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좀 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주기만 하는 타입이에요. 맞아요. 저도 제 지인 통해서 대표님께서 굉장히 뭔가 좀 주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줘야 뭘 나랑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주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뭐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면서 제가 만족도를 느끼는 게 줬을 때에 대한 그 만족도가 되게 커요. 뭔가 내 거를 샀을 때보다 누구한테 뭔가 좋은 걸 선물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고 그런 감정이 있어서 좀 주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사람이면 또 뭔가 언젠가 돌려주겠죠. 네.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작가님한테 선물을 하거나 뭘 하면은 이거 선물하고 받을 생각을 전 안 해요. 그냥 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주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젊은 친구들 만나서 저도 DM이 좀 많이 오거든요. 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친구들 많으면 제가 전화해서 막 1시간씩 통화하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기쁘잖아요. 나한테 롤모델이라고 한다니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것들 많이 알려주고 싶고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다 준 거잖아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 아니어도 다른 데서 다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감사한 기업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맨날 저를 불러서 골프도 같이 제 머리도 올려주시고 계속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다. 그리고 저희 모임하는 게 있는데 모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되게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 좋은 식사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 다 돌려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나눌 줄 알면은 이런 받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아주 사소한 거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인드와 뭐 나눌 줄 아는 그런 생각들. 야, 근데 이게 참 쉽진 않다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주는 게 쉽겠지만 내가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주기보다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내가 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좀 될까요? 꼭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뭐 구독자가 1만이든 2만이었을 때도 유튜브를 어쨌건 해서 1만에서 2만 정도 채널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습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유튜브 이렇게 하면 많이 되네? 2만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뭐 유튜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야, 1만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루틴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컨텐츠로 잘 될 거야 라는 얘기 해주는 게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으로 내가 막 뭔가 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알려주는 것 또한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는 거, 그리고 작은 것들을 내가 받았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거.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날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이런 부자들은 대부분 혁신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혁신하는 사람들이 발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래전부터 찐 부자들은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요즘 만나는 30대 저희 3030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모임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자청님도 계시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막 다 성장을 하고 싶은 부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진 자손가 부자들이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 혁신하고 있어라고 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자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부자여서 그냥 안정기에 들어서서 더 이상 벌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자의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제가 만나고 있는 부자들은 다 혁신하고 도전하고 발전하는 부자들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사실 대부분 열심히 살고 뭔가 경제적 자유, 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열심히 누구나 다 살죠.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하면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매몰돼 있어요. 그림쟁이가 된단 말이죠. 전 디자이너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네 디자인만 해서 디자인에 매몰되면 니네 나중에 큰 가치 못 얻고 큰 돈 못 벌어. 뭘 해야 되냐면 기획자가 돼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 디자인만 해서 매몰돼 있으면 디자이너만 되는 거고 시공만 하면 시공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 매몰돼서 열심히 하는 거는 큰 돈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가지고 내 연봉이 막 올라서 나름대로 막 연봉 한 6, 7천? 8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억이상 버는 것들로 넘어갈 때는 기획자가 돼야 돼요. 전체를 아우르고 이 사람들 핸들링할 수 있는 총괄적인 딜렉팅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큰 돈을 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시공자나 디자이너는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건 약간 기술자 맞습니다. 거고 그거보다 큰 돈을 벌려면 기획자. 네. 기획자가 돼서 그걸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업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 몸값이 더블 이상은 무조건 오르죠.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거,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만함이 오만함.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부자기도 하지만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쓰기 바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있죠. 그걸로 플렉스하면서 나 이렇게 잘 나가. 지나친. 그렇죠. 허세 부리고 내가 이 정도인데 사실은 뭐 세금 다 떼고 뭐 하면은 사실 남는 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매출이 얼마여도 세금 다 내고 뭐 나누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하면은 사실 남는 돈 크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벌리는 돈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높게 얘기하고 그걸로 허세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거품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유튜브 쪽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 강화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오만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라든 인스타그램에 사실 이게 보여주기가 너무 좋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오만함이 좀 빠져야 부자로서 오랫동안 부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없다가 뭘 가져야 네, 오만함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럴 때가 있죠.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거 어떻게 빼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월 한 3천 정도 벌 때였나? 그때쯤이면 솔직히 월 3천이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 만나서도 막 연봉을 막 내가 얼마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막 자랑하죠. 자랑하고 싶죠. 네. 그럼 친구 표정은 안 좋아지겠죠. 맞아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그때가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거의 3년 정도 전이었는데 너무 창피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일인지 우리 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 당시엔 나 얼마 벌어? 장난 아니지? 나 차 못 타? 장난 아니지? 나 시계 뭐야? 이러면서 막 이 어깨에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뻥 들어가고 뭐. 그때 제가 돈에 맞들려서 고객님들의 집을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냥 돈벌이 용도로 사용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반성이 좀 빠른 편이어서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오만함의 시절을 아예 안 가진 건 사실상 힘든 것 같고 오만한 순간을 최대한 좀 짧게 다시 겸손함의 시절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겸손한 사람이 사실 인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너 좀 건방져진 것 같다 요즘에 뭐 이런 메시지들을 잘 좀 받아들이면 네,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좋은 사람들,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나한테
채찍질을 해주거든요. 야, 너 이거 좀 잘못됐어. 고쳐.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 있고 어느 정도 부자 궤도에 올라 있으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다 아첨자들만 모이지. 맞아. 그 아첨자들을 거르는 방법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의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해주는 그런 비판과 비난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개선하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오만함의 일종이죠. 지금 관계이기주의였어서 그럼 내가 조금 지금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인간관계 측면에서 인생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될 사람은 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요즘에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매번 느끼거든요, 진짜.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낸다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을 갖고 있고 진짜 쩔게하는 사람, 말도 안 되게 이 플레이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저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성장 욕구가 같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뭔가 배울 것도 많고. 인사이트도 막 얻고.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유명한 오래된 디자인 회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있어서 느끼는 거는 저는 막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대표님, 이거 디테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저는 막 재밌으니까 막 성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 물어보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우리 애들이 다 해.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배울 게 없다. 아니 그런 말 자체가 가르쳐주기 싫은 건가? 아니요. 가르쳐주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완전히 자동화 시켜놓고 나는 그 일선에서 빠져서 그냥 돈만 벌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욕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 공간이 사람들한테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라는 말씀하셨던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사실 요즘에 저도 점차 공간의 중요성을 예전엔 잘 몰랐거든요. 예전엔 그냥 싼 거, 그냥 저렴한 거, 가성비 이것만 정말 중요시했는데 점차 공간이 주는 게 인간한테 너무 크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시 공간에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고객님께 저희는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선물해 드린다.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럼 이런 공간을 살았을 때 느낌이 얼만큼 행복한지를 알려드려요. 우리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집 앞에서도 호캉스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왜 그런 걸 할까요? 공간. 좋은 공간을 위해서 그만큼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집이 돼. 매일같이 호텔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이 공간을 누렸을 때 생각도 맑아지고 창의력도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 저도 집 인테리어를 해봤고 그리고 사무실을 원래 30평에서 지금 한 100평짜리로 옮겼어요. 옮겨보고 제 방이 한 13평 되거든요. 원래는 제 방이 한 3평 됐나? 컴퓨터만 있고 쭈그리처럼 일을 했었는데 지금 13평이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이 넓은 공간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창의력이 막 생기고 내가 출근했을 때 느낀 행복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가치를 고객님께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런 공간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퀄리티 컨트롤을 해가면서 디테일을 만드는 게 저의 일이고요. 26살 때 연봉 5천, 그 다음에 이제 일당 6만 원 받는 이제 목수 일도 좀 하시다가 이제는 매출 100억, 그 다음에 뭐 올해는 당연히 뭐 1억 이상을 버실 텐데 어쨌든 과거에는 연봉 1억을 꿈꾸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에도 뭐 그 정도를 버시면서 이 또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롤모델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또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전부야라고 또 생각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해요. 뭐 재테크 채널 같은 것만 봐도 이런 건물 내가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그 가치를 올려서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일확천금을 얻는 내용들도 얘기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일확천금을 얻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는 기술과 실력에 집중하고 그 가치가 커졌을 때는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정말 1등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되고 그 일을 사랑해야 돈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돈도 나한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어떻게 잘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정말 잘해. 그럼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연봉을 팍팍 올려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을 6개월 만에 막 2천만 원 올려준다든지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맛있는 걸 많이 사주거든요. 비싼 것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는 샤넬에서 제가 핸드크림 있잖아요. 네네. 핸드크림하고 화장품 세트 같은 거 해가지고 여직원들한테 다 돌려주고 약간 이런 것들. 밥도 비싼 데서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함. 근데 제가 뭐 호텔에서 밥 먹고 이렇다고 저는 호텔에서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백반집에서 순댓국 먹고 아니면은 제육볶음 먹고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게 제육볶음이랑 돈가스거든요. 돈가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막 비싼 거에서 먹는다고 전 감흥을 크게 못 느껴요. 물론 내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공간을 느끼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지 맛을 보기 위해서 쓴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이런데 저는 돈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는 지인들한테도 돈을 뭐 선물 같은 걸 했을 때 좋은 선물들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내가 기쁘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가치를 잘 쓰면은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나한테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이걸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팀원들한테 그렇게 베풀면 팀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줄 거고 나 또한 그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그들 또한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을 해준다면 그들 또한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기도 하고 선순환이 시작이네요. 네 그런 것들을 근데 뭘 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바라고 하면 티가 나니까. 바라고 하면 티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걸 못 얻어요. 티도 나겠네요. 바라고 하면 내가 뭔가 바라고 야 내가 이거 사줬으니까 너 일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금까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다 그 부가가치가 따라오더라고요. 돈 또한 그렇게 쓰면은 돈도 뒤에서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가치를 저는 좀 느꼈어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친하게 지내야겠다 생각이 나한테도 뭔가 오겠구나. 자, 대표님께서는 마포구에 300평짜리 꼬마 빌딩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테리어 사업 하다 보면 건물주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건물주들이 혹시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나 차이점 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만난 건물주들 정말 많은데 다들 검소해요. 왜냐면 건물주들 하면은 임대료 팍팍 나와서 돈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풀대출이에요. 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건물로 부가가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돈을 쓰는데 약간 인색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뭐 7, 80%는 법인으로 하는 대출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죠. 뭐 법인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의 재미를 본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얻으면 그걸 또 대출받아서 또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검소하다. 맞아. 돈을 잘 투자하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설픈 부자들이 건물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막 돈 쓰고 이러는데 진짜 찐 부자들은 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창출시켜서 더 큰 부자가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이제 김작가 TV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양쪽을 다 만나는데 확실히 주식 부자분들이 잘 써. 플렉스가 좋나요? 훨씬 많이 잘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팔면 2, 3일 뒤면 다 나한테 바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뭐 하나 투자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이 확실히 뭔가 잘 쓴다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겠네요. 아니, 전에 부동산 하시는 이제 100억대 정도 자산 가구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반찬 뭐 동그랑땡 한 개가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배가 불렀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리고 먹더라고. 자기 못 남기겠다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도 있지만 또 그 건물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내 돈인데. 그렇죠. 그것도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증여해 주거나 그러면은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좋은 빌딩 매입하는 방법 뭘까요? 좋은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은 저는 시기를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를 잘 타야 되고 물건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낮은 가격에 싸게 살려고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낮은 가격에 좋은 건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반영돼 있겠죠. 그냥 좋은 건물을 조금 비싸더라도 잘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 피셜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피셜을 제가 좀 풀자면 아마 내년에 좀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뭐 몇 프로가 더 오른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런 전망들이 있다 보면은 우리 금리 때문에 내가 풀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강남 쪽에 포화 상태였는데 지금 매물 없잖아요. 이제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내년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좋은 건물을 사는 게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1월, 12월에 더 낮은 건물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내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사면 이미 좋은 건물은 다 나간 상태거든요. 그 시기를 잘 봐서 좋은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잘 사는 게 그게 건물 사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뭐 여름 가을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기 모아야죠. 열심히 기 모아야죠. 근데 좋은 물건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물건은 왠지 뭔가 강남구, 서초구 이쪽 같은데 좀 다른 쪽은요? 다른 쪽은 지금 생각했을 때 아파트 값도 떨어졌잖아요. 자, 예를 들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만 봐도 5억짜리가 4억이 됐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 돈을 1억을 태워서 4억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샀을 텐데 그럼 내 돈 1억을 투자했는데 내 돈 1억이 날아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없는 지역에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핵심 지역에 건물을 잘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내년에 그때쯤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나마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라도. 그럼 꼬마 빌딩 투자 시 뭐 무조건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이라든가 뭔가 대표님만이 알고 계시는 노하우 뭐 한 개 정도. 이거는 정말 부동산 업자 믿고 사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그 건물을 매입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신촌에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중도금 입금하기 전에 저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지부 대장부 뜯어가지고 거기 구조 내용들을 보니까 다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적은 내가 상호했을 면적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보도 없고 그냥 물건이 좋아 보여서 산 거예요. 싸게 나왔다고. 근데 이게 다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수원에서 가치를 올려고 봤더니 이거 다 철거해야 되고 그럼 여기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건물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중도금 내기 전에 저랑 만났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한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눈탱이 맞을 뻔한 거죠. 그만큼 내가 이 건물을 살 때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분석해야 되고 시장 정보도 분석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돈만 가지고 사면 무조건 망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건 돈이 꽤 있으니까 그 건물을 샀을 텐데 왜 주변 전문가들에게 중간 컨펌 같은 것들 확인을 사전에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 업자라고 날 이렇게 돈 벌게 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은인 같은 사람이. 그럼 그런 은인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리면은 그 사람 후킹했을 때 그냥 무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제가 진단해본 결과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디벨롭을 했을 때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꼭 전문가분들 뭐 지인이든 누구든 있으면 컨설팅이든 상담이든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다. 자,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대표님은 굉장히 무언가를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거에서 뭔가 피드백 값이 오면 뭔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디테일한 걸 잡아가시면서 성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보시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지. 되게 예리한 질문이시긴 한데 어떻게 1시간 동안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 간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돈에 좀 매몰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 사업을 하고 싶었던 목표는 돈 잘 벌어서 사람들한테 좀 멋있어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 욕망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은 똑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주고 싶다. 이 마인드는 똑같은데 그게 돈이랑 생각이 바뀐 거죠. 돈만 가지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얼만큼 진심이고 내가 하는 업이 세상에 얼만큼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또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장인정신. 이런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한 분야에서 거기를 깊이 이제 파면서 진심으로 일을 하는 거. 근데 대표님이 이제 그런 인테리어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한 분야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부도 따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테크에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다 안 좋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안 좋은 것과 별개로 각자의 업은 다 있잖아요. 거기서 진심이라면 우리에게 부가 또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자,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진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